벽시 한 톨. 옛날 궁궐 같은 큰 집에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이길래 궁궐 같은 집에 사냐고요? 마을에 있는 논밭 절반이 부자 영감님 것이었어요. 돈도 많고 귀하디 귀한 쌀도 창고에 가득하니 아주 큰 부자고 말고요. 그런데 이 영감님도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대요. 부지런히 일해서 알뜰살뜰 돈을 모으고 신통방통한 지혜로 요리조리 돈을 굴려 큰 돈을 모았다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부자 영감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 뭐예요. 하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 영감님에게도 걱정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나? 내가 죽으면 이 귀한 재산들을 아들들이 몽땅 날려버릴 텐데. 부자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글 공부를 죽어라 싫어하고 매일 놀기만 좋아했지요. 돈 귀한 줄도 모르고 펑펑 쓰기만 좋아하니 원. 부자 영감님은 게으른 아들들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님의 생일이 되었어요. 방 안에만 있던 부자 영감은 바람을 쐬러 마루로 나왔어요. 부자 영감님은 음식 장만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새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부자 영감님의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아들들이 살림을 잘 꾸려가지 못한다면 며느리가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새 며느리 가운데 가장 현명한 며느리에게 재산을 맡겨야겠어. 며칠 후 부자 영감님은 새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벽시를 한 톨씩 나누어 주었지요. 자,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벽시 아닌가요? 벽시를 받아든 새 며느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희들에게 준 이 벽시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벽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잘 생각한 후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여라. 부자 영감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등을 돌렸어요. 부자 영감님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이 벽시가 귀중한 것이라고? 도대체 아버님께서 벽시를 왜 주신 걸까? 맏며느리가 벽시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주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둘째 며느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소중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한 말씀은 아닌 듯해요. 막내 며느리는 옷소매 속에 있던 천을 꺼내 벽시 한 톨을 조심조심 쌌어요. 맏며느리는 부자 영감님의 말을 곱씹으며 벽시가 귀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래, 다른 벽시와 비교해보면 이 벽시가 귀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 맏며느리는 곳간에서 다른 벽시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비교해보았어요. 아니,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벽시잖아. 아버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군. 에이, 기대만 괜히 했잖아. 잔뜩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맏며느리는 심술이 났어요. 맏며느리는 입을 삐쭉 내밀고는 방문을 열어 부자 영감님이 준 벽시를 마당으로 휙 날려버렸어요. 한편 둘째 며느리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철퍼덕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이 벽시가 귀중한 것이라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알 수가 없는데. 둘째 며느리는 한참 동안 벽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래, 아버님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몸에도 좋겠지?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는 벽시를 꿀꺽 삼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을 먹었으니 잠을 좀 자야겠어. 둘째 며느리는 이내 드르렁 드르렁거리며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한편 막내 며느리는 두 형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께서 귀한 벽시라고 하셨으니 분명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야. 하지만 곧 막내 며느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두 형님들께서는 틀림없이 벽시를 소중하게 쓰실 거야. 나도 두 형님들처럼 소중하게 써야 할 텐데. 막내 며느리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보았어요. 옳지, 그 방법이 있구나. 막내 며느리는 조심조심 벽시를 싸서 광으로 갔어요. 막내 며느리는 광에서 끈과 바구니를 찾아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벽시를 땅바닥에 두고 바로 옆에 바구니를 세워놓았지요. 자, 이제 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되겠어. 잠시 후 벽시를 발견한 참새가 짹짹거리며 날아왔어요. 참새가 벽시를 입에 문 순간 막내 며느리는 바구니를 쓰러뜨려 참새를 잡았지요. 그때 마침 집에 달걀을 팔러 온 이웃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나, 참새가 살이 참 오동통하게 올랐네요. 달걀 하나를 드릴 테니 제게 그 참새를 팔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막내 며느리는 달걀을 가지고 곧장 닭장으로 갔어요. 암탉아, 이 달걀을 잘 품어다오. 막내 며느리는 달걀을 품은 암탉에게 먹이를 듬뿍 주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가 나왔어요. 어느새 병아리는 쑥쑥 자라서 암탉이 되었어요. 며칠 후 막내 며느리는 시장에 가서 암탉과 병아리를 팔았어요. 자,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시장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던 막내 며느리의 눈에 새끼돼지가 뜨였어요. 그래, 새끼돼지를 키워봐야겠어. 막내 며느리는 새끼돼지를 사서 품에 안고 집으로 왔어요.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막내 며느리는 매일매일 정성껏 새끼돼지를 돌보았어요. 어느덧 새끼돼지는 엄마 돼지가 되어 덩치도 커지고 새끼돼지도 12마리나 나왔어요. 어머, 이제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사야겠어. 막내 며느리는 곧장 시장으로 가서 돼지들을 팔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를 샀답니다. 어느덧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황소가 되었어요. 이만큼 키웠으니 이제 황소를 팔아야겠어. 막내 며느리가 황소를 판다고 하자 너도 나도 비싼 값에 사겠다고 앞다퉜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돈으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샀어요. 막내 며느리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결과 가을이 되자 잘 익은 농작물을 막내 며느리는 거둘 수 있었지요. 세월은 흘러 부자 영감님이 새 며느리에게 벽시를 준 지 3년이 되었어요. 부자 영감님은 새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다들 내가 3년 전에 벽시를 준 것 기억하고 있느냐? 큰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니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었지. 첫째부터 그 벽시를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아라. 부자 영감님은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맏며느리를 보았어요. 맏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 벽시 한 톨이요? 아버님은 언제적 이야기를. 마당에다 휙 던져버렸어요. 부자 영감님은 화가 났지만 꼭 참고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둘째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둘째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 형님처럼 벽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버님께서 귀하다고 하셨으니 몸에도 좋을 거란 생각에 꿀꺽 삼켰지요. 둘째 며느리 말을 들은 부자 영감님은 힘이 쭉 빠졌어요. 힘이 쭉 빠진 부자 영감님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벽시로 모은 돈입니다. 막내야, 지금 돈이라고 했느냐? 네, 아버님. 벽시로 참새와 달걀, 병아리, 암탉, 새끼돼지, 엄마돼지, 송아지, 황소,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땅에서 농사를 지은 농작물로 시장에 내다 팔아 이렇게 큰 돈을 얻을 수 있었지요.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하하, 좋구나 좋아. 드디어 재산을 잘 돌볼 수 있는 주인을 찾았구나. 부자 영감님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부자 영감님은 두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나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맏며느리 때문에 나가게 되었다고, 첫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 때문에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며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부자 영감님은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답니다. 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욕심쟁이 사또가 살았어요. 사또는 곡간에 곡식이 한가득 쌓여 있어도 백성들에게 한 톨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이 찾아와도 나 몰라라 했지요. 백성들은 그런 사또를 보고 곧불도 남을 안 줄 사람이라며 원망했어요. 어느 날 밤, 사또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불쑥 찾아왔어요. 깜짝 놀란 사또는 벌떡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그럼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사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저 염라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승으로 가서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또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승사자를 따라가면서도 사또는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잔뜩 모은 재산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사또는 쉴 새 없이 구시렁구시렁 투덜거렸어요. 염라대왕 앞에 도착한 사또는 빌고 또 빌었어요. 아이고, 염라대왕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또의 말대로 사또는 죽기에 아직 젊은 나이였지요. 하지만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분명히 저승으로 올 때라고 적혀있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던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이번에만 특별히 네 부탁을 들어주마.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는 다시 이승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 때는 그냥 데려왔지만 갈 때는 그냥 보내줄 수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노잣돈을 내놓아라. 노잣돈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빈몸으로 왔는데 무슨 수로 노잣돈을 치를 수 있겠어요. 사또는 쩔쩔맸지요. 그렇다면 저승에 있는 네 곳간의 것으로 치르면 되겠구나.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니요? 사또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이승의 곳간에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듯이 저승의 곳간에도 사람마다 곡식과 재물이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야 그깟 노잣돈쯤 후하게 쳐드리지요. 사또는 싱글벙글하면서 저승사자를 따라 자신의 곳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또의 곳간에는 재물은커녕 엽전 한 입도 없었어요. 겨우 볏짚 한 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혀를 끌끌 찼어요. 이승에 있는 동안 얼마나 남을 돕지 않았으면 고작 볏짚 한 단뿐인가? 저승의 곳간에는 이승에서 남에게 베푼 만큼 재물이 쌓이는 거라네. 생각해보니 사또는 그동안 남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아주 가난한 아낙네가 아기를 낳을 때 볏짚 한 단을 가져다 준 게 전부였지요. 사또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영영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사또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자네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는 저승곳간에 곡식과 재물이 가득하다네. 우선 거기서 빌려다가 노잣돈을 치르고 이승에 가서 갚도록 하게. 덕진이라고요? 그래, 가난한 주먹다리지만 남에게 베푼 것이 많아 곳간에 넘쳐날 정도지. 사또는 덕진이라는 처녀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 노잣돈을 치렀어요. 그러고는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으로 향했지요. 자, 저것이 바로 이승의 문일세. 어서 나가게. 사또는 신이 나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잠시 후 사람들이 소스라칠 듯 놀라며 사또를 쳐다보았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이에요. 휴, 천만다행이로구나. 그나저나 덕진이라는 처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으니 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 사또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이방, 혹시 우리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를 아시오? 알다마다요. 그 처녀를 모르면 우리 고을 사람이 아니지요. 저기 아랫마을에서 어머니와 주막을 하고 있는데 마음씨가 좋아서 손님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준답니다. 그래서 늘 왁시끌 덕시끌 손님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사또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 차림으로 덕진이네 주막을 찾아갔지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덕진은 아주 공손하게 대접했어요. 사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옆에 앉은 손님에게 물었지요. 이 집에는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받습니까? 손님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하, 단돈 5푼이라오. 다른 집에서 6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5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5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4푼을 받지요. 밥값이 걱정되어 그러시나 본데 염려 말고 마음껏 드시오. 가난한 선비들한테는 밥값을 안 받을 때도 있다오. 그것도 모자라서 손님은 미주알 고주알 끝도 없이 덕진의 칭찬을 늘어놓았지요. 사또는 며칠 뒤에 또다시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덕진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지요. 제발 부탁이니 10냥만 빌려주시오. 그러자 덕진은 두말 없이 돈을 내주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뜻 빌려줘도 괜찮겠소? 혹시 안 갚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덕진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선비님. 우선은 요긴하게 잘 쓰시고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시거든 갚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듣던 대로 마음씨가 참 곱구나. 이렇듯 불쌍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도와주니 저승곳간에 곡식과 재물이 넘칠 수밖에. 그러면서 사또는 그동안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것을 크게 뉘우쳤지요. 다음날 사또는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다시 주막을 찾아갔어요. 아니, 사또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 빚이 있어 갚으러 왔다. 빚이라니요? 저는 쌀 300석을 빌려드린 일이 없는걸요. 어찌됐건 그런 줄 알고 받아두어라. 훗날 너도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또는 이렇게 말하고는 억지로 쌀을 떠맡기고 돌아갔어요. 사또가 돌아간 뒤에도 덕진은 영문을 몰라서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이렇게 많은 쌀은 가져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사또에게 빌려준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천석군, 만석군 부럽지 않은 사또가 쌀을 구웠을 리도 없었지요. 혹시 사또께서 마음씨가 착해져서 너에게 상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그동안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았다고 말이다. 덕진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쨌든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에요. 굳이 임자를 따지자면 백성들의 것이지요. 욕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덕진이 쌀을 그대로 넙죽 받을 리가 없지요. 덕진은 그날 밤이 새도록 이 많은 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덕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어떨까요? 어머니도 무릎을 치며 반겼지요. 그래,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강에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덕진은 쌀 300석을 팔아 큰 돈을 마련했어요. 얼마 후에 덕진은 그 돈으로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일꾼들에게 품삯도 넉넉히 주어가며 튼튼하고 멋진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덕진을 칭찬했지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이 너무 고마워서 덕진다리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은 덕진의 이름은 지금도 영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요. 3년 고개.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과 장터 사이에는 커다란 고개 하나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고개를 넘어다녔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사람들과 함께 부지런히 걸었어요. 어이쿠! 고개를 내려오던 할아버지는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할아버지는 놀라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3년고개라고 불렀거든요. 누구든지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큰일 났소. 내가 3년 고개를 내려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니,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다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 원수 같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 3년밖에 살 수 없소.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보다 못한 할머니는 의원을 불렀어요. 특별한 병세는 없어요. 이 병은 마음의 병이라 내가 할 일이 없소. 의원은 별다른 치료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만 했어요. 할머니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아도 할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여자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단다. 3년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소녀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게 무엇이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아주 간단해요. 3년 고개에 가서 다시 넘어지시면 돼요. 3년 고개에서 다시 넘어지라니, 날더러 당장에 죽으란 말이냐?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고작 생각한 것이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라니. 이놈! 어른을 놀리는 게냐? 썩 물러가거라! 할아버지는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소녀의 등을 떠밀었어요. 아, 할아버지, 제 말을 더 들어보세요. 3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을 사시지요? 그렇지, 3년밖에 못 살지. 그럼 2번을 넘어지면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나요? 소녀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야, 어디 보자. 그래, 6년을 더 살 수 있지. 맞아요. 3번 넘어지면 9년, 4번 넘어지면 12년을 더 사실 수 있지요. 이제 제 얘기를 아시겠지요?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후 깨달은 듯이 말하셨어요. 옳거니! 그렇구나! 네 말이 옳구나! 내가 왜 그 방법을 몰랐을까? 할아버지는 소녀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어요. 어서 3년고개로 가자꾸나! 할아버지와 소녀는 부지런히 3년고개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3년고개의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넘어진다. 예, 힘차게 넘어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 위에서 대구르르 한 번 굴렀어요. 이제 6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옳지, 이게 2번이다. 하하하.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이제 9년을 더 사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굴렀어요. 얼마나 굴렀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굴렀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요? 3년고개에서 그렇게 넘어지시다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하하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오. 이 3년고개에서 넘어지면 넘어지는 수의 3배만큼 더 살 수가 있다오. 3년고개에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3년고개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여기서 대굴대굴, 저기서 대굴대굴 굴렀지요. 나는 앞으로 100년은 더 살 수 있을 게야. 에? 겨우 100년? 나는 앞으로 1000년은 거뜬히 살 수 있다네. 우리 앞으로는 이 고개를 3년고개라 부르지 말고 100년고개라 부릅시다. 하하하.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었지요. 얘야, 참으로 고맙구나. 네 덕분에 앞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져서 좋은걸요. 마을 사람들은 못된 전설이 내려오던 3년고개를 100년고개라 부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 물론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사셨답니다. 천냥짜리 아버지. 옛날 가난하지만 서로 위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지요. 여보,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요. 나도 그렇소.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어느 날 남편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별일이 다 있네. 아버지를 천냥에 판다는구먼?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다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판단 말인가? 정말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니깐요. 저기 붙여놓은 것 좀 보시오.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니 정말로 천냥의 아버지를 판다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천냥에 판다지 뭐요? 아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우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소원인데 말이에요. 아내는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단돈 10냥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산단 말이오? 돈은 빌리면 되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정성껏 모셔요. 그럼 그럽시다. 부부는 아버지를 사서 정성껏 모시기로 했지요. 다음 날부터 부부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제일 먼저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으로 갔어요. 저희에게 1000냥만 빌려주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여 꼭 갚겠습니다. 난 돈 없네. 있다고 해도 뭘 믿고 빌려주겠나? 일 없으니 그만 나가보게.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부부를 내쫓았어요. 다음에 부부가 찾아간 곳은 선비의 집이었어요. 선비님, 천냥의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이 있어 저희가 모셔오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1000냥만 빌려주십시오. 부부는 선비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하하, 참 좋은 일이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부부는 돈을 빌릴 수 없었어요. 부부가 실망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 한 채가 보였어요. 여보, 저 집에 가서 돈을 빌려볼까요? 설마 저런 곳에 1000냥이라는 큰 돈이 있겠소?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어나 봐요. 부부는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혹시 돈 1000냥이 있으시면 빌려주시겠어요? 뭐? 1000냥?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1000냥에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사서 모시려고요. 어떻게 모시려고? 저희는 가난하여 큰 호강을 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마음 편히 모실 겁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호호, 그래? 그럼 내가 빌려주지. 할머니는 돈 1000냥을 가지고 나와 부부에게 빌려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길로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찾아간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를 팔 정도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일 줄 알았는데 으리으리한 부잣집이었거든요. 이런 부잣집에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팔려고 하지? 부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세요? 부부가 문을 두드리자 점잖은 노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바로 찾아왔소. 그런데 돈은 가지고 왔소? 부부는 기가 막혔어요. 다짜고짜 돈부터 내놓으라니 말이에요. 부부는 얼른 불쌍한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돈 1000냥을 노인에게 드렸어요. 노인은 아버지를 모셔오지 않고 부부에게 말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노인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저희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서 비록 남의 부모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젊은 부부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찾았구나. 내가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노인은 젊은 부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 글을 쓴 사람이라네. 난 재산은 많지만 의지할 자식이 없다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지. 그런데 사실대로 알리면 내 돈만 탐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헛소문을 낸 것이라네. 아, 그러셨군요. 이젠 가족이 되어 함께 살면 어떻겠나? 노인과 착한 부부는 기뻤어요.
여보, 잠시만 기다려요. 또 모셔올 분이 있어. 남편은 산 밑 오막살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천냥을 빌려준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이렇게 해서 착한 부부는 바라던 부모님을 얻고 외로운 두 노인은 착한 아들과 며느리를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술을 좋아하는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의 입에서는 늘 술 냄새가 풀풀 났지요. 아, 취한다 취해. 아들은 술에 취해 비틀비틀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빈둥거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얘야, 너는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구나. 친구들이 말리지도 않는 모양이지? 친구들이 왜 말려요? 아들은 퉁명스럽게 되물었어요. 그 애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왜 그것을 말리겠어요?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군. 그 아이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몰라. 친구를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는 더더욱 모르고 함께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이 일을 어쩌지?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지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불러 앉혔지요. 너는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믿느냐? 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좋다. 그럼 한번 시험해볼까? 좋아요. 아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말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죽은 돼지를 돗자리로 돌돌 말아 지게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친구들에게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보거라.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않아. 자, 이 지게를 지고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첫 번째 친구에게 갔어요. 여보게! 여보게! 아들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친구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느릿느릿 대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지게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여보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며칠 동안만 이 시신을 좀 숨겨주겠나? 뭐라고? 친구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그 시신을 나더러 맡아달라고? 그래, 나 좀 도와주게. 사흘 안에 꼭 다시 오겠네. 아들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나 친구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를 내가 어떻게 믿어! 아들은 기가 탁 막혔어요. 날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친한 친구였거든요. 아버지, 다른 친구에게 가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두 번째 친구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여보게! 날쌔! 나야! 자네 친구 김도령이라고! 아들은 친구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친구의 투덜대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렸지요. 여보게, 내가 사정이 좀 급하게 되었네.
아들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친구는 아들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어요. 아니,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자네 일에 휘말려 나까지 의심을 받으면 어쩌려고? 아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한 친구가 더 있어요. 그 친구는 좀 다를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세 번째 친구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문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야, 김도령, 오늘은 이미 너무 취했으니 내일 마시세. 아들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끄러워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럼 이번에는 내 친구에게 가볼까? 아버지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지요. 여보게, 날쌔, 집에 있는가? 아버지는 친구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어서 오시게. 그런데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아버지의 친구는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아버지는 친구에게 아들과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걱정 말게. 내가 잠시 맡아주겠네. 그나저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세. 친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는 아들을 가만히 껴안았어요. 이제야 친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들과는 이제 어울리지 않을게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아버지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실은 말일세. 아버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자네 아들이 아주 귀중한 것을 얻었어. 아버지의 친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어려울 때마다 친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일세. 자, 이제 저 돼지로 잔치를 벌이는 일만 남았군. 셋은 먼 동이 트는 새벽 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손이 부르트고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그 부자 영감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영감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네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부자 영감님 집에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우렁 울리던지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어요. 뉘시오. 주인 어른을 뵈러 왔소이다. 지금 안 계시니 그만 가보시오. 머슴은 장사꾼을 흘끗 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겠소. 낯선 장사꾼은 대문을 힘껏 박차더니 우적우적 걸어 들어가지 뭐예요. 왜 이리 시끄러운 게냐? 주인 어른 되십니까?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밖에서 할 말이 아니니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영감님은 엉겹결에 당돌한 장사꾼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3,000양만 구워주십시오. 방으로 들어간 장사꾼은 보따리를 털썩 내려놓으니 대뜸 말하는 거예요. 하하, 이 사람 보게나.
영감님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지요. 알지도 못하는 뜨내기 장사꾼이 다짜고짜 큰 돈을 꾸어달라니 웃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큰 돈을 꾸어주겠소? 그러자 장사꾼은 옆에 있는 보따리를 풀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꺼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몇 천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맡아주시고 대신 돈을 좀 꾸어주십시오. 금덩어리를 본 부자 영감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았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금이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영감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 성격도 급하구먼. 누가 안 빌려준다고 했는가? 영감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인 거예요.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몇만 양어치는 될 테니 혹시 장사꾼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영감님에게는 큰 이익이 아니겠어요? 영감님은 기꺼이 3,000냥을 꾸어주었지요. 약속한 날까지 돈을 꼭 갚아야 하네. 물론이지요. 제 금덩어리나 잘 간수해 두십시오. 낯선 장사꾼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오랜만에 금광을 하는 조카가 영감님 집에 들렀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해벌쭉 웃고 있는 영감님을 보고 조카가 물었어요. 요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장사꾼에게 돈을 꾸어주었는데. 그러면서 영감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금덩어리를 꺼내왔어요. 이게 돈을 꾸어간 대신 맡긴 금덩이라네. 며칠만 있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커다란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지. 조카는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자네도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지? 이것은 얼마나 할 것 같은가? 그런데 조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만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겁을 하네요.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은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거라고요. 조카는 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금덩어리를 쓱쓱 긁어댔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금덩어리에서 얇은 금박이 벗겨지면서 시커먼 납덩이가 나오지 뭐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은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속아도 크게 속으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다니.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에구구, 아니다. 어린 너는 알 것 없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영감님은 어린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들이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는 영감님에게 다가가 속닥속닥 자세하게 일러줬지요. 옳거니?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영감님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날부터 영감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영감님은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장사꾼이 찾아와서 돈 3,000냥을 구워가며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그 귀한 금덩어리를 도둑 맞았지 뭐요.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달라고 하면 내 재산을 몽땅 주어야 할 판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영감님을 불쌍히 여겼지요. 영감님의 소문은 곧 온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어요. 쿵떡쿵떡 방아 찍는 방앗간 주인, 영차 밭가는 농부까지 모였다 하면 제깔제깔 부자 영감님 이야기에 열을 올렸지요. 이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짜게 나니 돈을 구워간 장사꾼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지요. 오호, 이게 웬 횡재냐? 이리 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돈을 구워간 장사꾼은 위기양양하게 부자 영감님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아이코,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머슴이 굽실거리며 장사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여기 구워갔던 돈 3,000냥과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방에 앉기도 전에 돈 보따리를 불쑥 내놓았지요. 왜 이리 서두르나? 어서 함께. 돈이 맞는지 세어보아야 하지 않나? 영감님은 보따리를 풀어 돈을 세어보았어요. 장사꾼은 거들먹거리며 더욱 큰 소리를 쳤지요. 이제 제가 맡긴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설마 잃어버리신 건 아니겠지요? 횡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장사꾼은 연방 싱글벙글이었지요. 그런데 돈을 다 세고 난 영감님이 오히려 빙그레 웃는 게 아니겠어요? 자, 여기 있네. 자네의 금덩어리일세. 의기양양하던 장사꾼의 얼굴은 금세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금덩이를 드는 둥 마는 둥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님은 돈 3,000냥을 고스란히 되찾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생겨났다지요.